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좀 이론적이고 거시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자원순환을 위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현재 탄소 중립 경제 이야기도 나오고 순환 경제도 나오는데 탄소 중립 경제와 순환 경제는 어떤 식으로 접점이 되고 있고 순환 경제가 일으키는 변화의 내용과 방향이 무엇이냐,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이 부분은 개개인의 실천의 범위를 넘어서 우리의 산업은 그리고 국가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순환 경제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자원을 반복해서 돌려 씀으로써 천년 자원의 투입과 쓰레기 배출이 최소화된 경제 시스템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순환 경제이고, 순환 경제와 반대되는 것이 선형 경제이죠. 자원을 캐고 쓰고 버리는 낭비형의 이런 경제 시스템에서 자원 고갈의 문제와 쓰레기로 대표되는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의 문제가 발생을 하니, 이 문제를 순환을 통해서, 물질과 에너지의 순환을 통해서 해결하자. 이게 순환경제인데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순환경제의 개념을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거냐, 이런 이제 의문들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재생원료가 얼마만큼 발생을 할 거고, 그러니까 재활용을 통해서 어떤 재생원료를 만들어낼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물질도 사람과 같이 오래되면 늙어갑니다.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래된 물질들은 결국은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이 기능이 떨어진 것을 재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나온 재생원료는 당연히 기능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을 할 때마다 기능은 떨어지게 되고,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면은 재활용을 하더라도 쓰레기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는 흐름을 다운 사이클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순환 경제로 가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물질의 재활용의 흐름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이 오래되면은 기능이 떨어지는 건데, 이것을 다시 원래의 상태로 어떻게 복구시킬 것이냐 라고 하는 과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물건을 만들 때부터, 분리 배출할 때부터, 재활용할 때부터 하는 것까지 모든 단계 과정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기존의 과정은 이런 과정인데 이것을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놓기 위해서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업사이클링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업사이클링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조금 뒤틀려 있어요. 너무 사람들이 좁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디자인 중심의 뭔가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자꾸 업사이클링으로 한정시키고 가둬버려요. 업사이클링은 그런 좁은 개념은 아닙니다. 재활용에 있어서 순환 경제로 가기 위해서 물질의 가치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 그 회복시키는 것에서 고품질의 재생원료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업사이클링의 지향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탄소 중립 경제에 있어서도 결국은 우리가 계속 간과되는 부분인데, 수요 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탄소 중립이나 순환 경제는 달성하기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2100년까지 철강 생산량의 전망이에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경제 성장이 계속 진행되면서 철강 수요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흐름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축적되어 있는 물질에서 고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텐데, 이 고철로 전 세계 철강 수요를 다 충당할 수 있냐? 택도 없죠. 이 갭을 서큘레리티 갭이라고 합니다. 순환 격차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글로벌한 상황에서 보면은 어떤 물질을 갖다 대더라도 이 서큘레리티 갭은 2100년까지 계속 커지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상에서 전 지구적 관점에서 순환 경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달성을 못합니다. 계속해서 천년 자원의 투입이 결국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역적으로 한정해서 봤을 때 어느 정도 경제가 성숙된 곳, EU 같이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성숙된 곳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계속적인 상승하는 흐름이 아니라 이렇게 자원의 흐름이 어느 정도의 정체된 흐름을 가게 되고 그 사이에서 계속 스톡이 증가하게 되었을 때에 이 고철을 이용해서 필요로 하는 자원을 조달할 수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서큘레이터 갭이 서서히 작아지는 흐름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글로벌한 상황에서는 순환 경제로 가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러면 순차적으로 지역별로 순환 경제로 이행이 가능한 지역에서부터 빨리빨리 순환 경제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해당 지역에서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어떤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서큘레리티 갭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결국은 자원의 총 수요량의 증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다음에 재생원료 공급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재생원료의 품질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세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순환 경제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죠. 이게 탄소 중립 경제에서도 계속 산업 부분에서 발목을 잡는 부분이 수출 주도의 제조업 기반의 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해야 되니까 국내에서 발생하는 재생원료로 산업 부분에서의 제조업에서 요구하는 자원의 수요량을 충당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업 구조를 우리가 바꾸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순환 경제로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좁혀서 국내 자원의 수요량, 수출되는 것을 빼고 국내 자원의 수요량만 따져봤을 때에 국내 자원의 수요량은 이 재생 자원을 통해서 조달이 가능할 거냐, 또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순환 경제로 가는 데 있어서의 가려면 필요한 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수요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물질의 생산과 소비가 이 증가하는 흐름을 어떻게 끊을 거냐. 두 번째, 강력한 순환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재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업사이클링 기반으로 재활용 산업 자체가 완전히 체질을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가 강력한 품질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닫힌 고리 순환 구조를 통해서 고품질의 재생 원료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건을 달성하지 못하면 순환 경제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연 원료를 투입해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한 다음 이것이 쓰레기로 배출될 때 다운사이클링을 통해서 저부가가치 제품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쓰레기가 하는 이런 흐름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순환 경제의 흐름이 아니라 재활용 경제의 흐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페트병을 예로 들면 페트병으로 재활용되는 강력한 닫힌 고리 순환 구조를 형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 페트병이 섬유로 빠져서 섬유 제품이 만들어진 다음에 소각이나 매립되는 이 열린 고리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의 흐름으로는 우리가 순환 경제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페트병을 가지고 자꾸 옷을 만드는 것을 업사이클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페트병을 진정으로 업사이클 하려면 페트병이 다시 페트병으로 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그리고 섬유가 다시 섬유로 재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진정한 업사이클링의 구조가 만들어주는 것이죠. 지금 페트병을 어류로 만드는 것과 관련돼서는 반쪽짜리 업사이클링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페트병을 옷으로 만드는 쪽에서의 잘못이 아니라 결국은 섬유가 다시 섬유로 재활용되는 이쪽 영역에서의 순환의 고리가 끊어져 있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연간 5천만 톤 정도의 섬유 쓰레기가 발생되는데 5천만 톤의 섬유 쓰레기 중에서 단 1%만이 다시 섬유로 재활용됩니다. 대부분은 소각이나 매립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합성 섬유 업체나 패스트 패션 업체에게 강력하게 요구해야 될 문제죠. 패스트 패션 업체들이
페트병 재생섬유를 쓰는 것만으로 쓰레기 문제에 기여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린워싱이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패스트 패션으로 인해서 양산되는 의류 쓰레기가 다시 순환이 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것이 진짜 패스트 패션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쓰레기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이 되는 것이죠. 자꾸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감추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이 페트병 재생섬유를 통해서 감추어지는 구조로 가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철 같은 경우에도요, 따져보게 되면 하나하나 끝이 없습니다. 지금 고철도 그냥 재활용이 굉장히 잘 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진짜 고철이 순환경제의 관점에서 재활용이 잘 되는 것이냐, 업사이클링 관점에서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업사이클링 관점에서 고철의 재활용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구리 오염이에요. 자동차라든지 전자제품들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구리 부분이 일정 부분 고철에 섞여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철강 제품에서 구리 오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리 함유량의 한계치가 정해져 있어요. 현재 OECD 국가에서의 고철에서의 평균 구리가 섞여 들어온 비율이에요. 0.2%에서 0.25%라고 합니다. 이 정도가 구리가 오염되게 되면 이런 제품은 고철로 못 만들어요. 철광석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런 수준의 고철이면 만들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철근. 그러니까 고철을 재활용해서 지금 철근 정도밖에 만들 수 없는 구조고, 만약에 건설 경기가 쇠퇴되어 가지고 철근 소요가 확 줄어들었을 때 결국은 고철이 갈 데가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알루미늄을 한번 예로 들어 볼까요?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70%가 단연용, 단조용 이렇게 얘기하고요. 30%가 주조 알루미늄이라고 얘기하는데, 주조 알루미늄은 대부분 자동차의 부품으로 사용되고 엔진 같은 곳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주조 알루미늄이 합금인데요. 그 다른 합금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알루미늄의 비율이 낮은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알루미늄들이 스크랩을 빠져나갔을 때 이렇게 닫힌 골이 재활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이쪽으로 옵니다. 주조용으로. 주조용으로 와서 자동차 부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전기 자동차 시대가 오게 되면은 자동차에 사용되는 알루미늄의 양이 지금보다 절반으로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자동차 영역에서 알루미늄 스크랩을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알루미늄의 스크랩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얘들이 이렇게 못 쓰이게 되니까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이 막혀버리니까 결국은 이 스크랩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의 경우에도 금속 캔이 금속 캔으로 재활용되고 이런 식으로 샤시가 샤시로 재활용되고 이런 식의 닫힌 순환 흐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운 건데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의 경우에 알루미늄 캔은 다 알루미늄 캔으로 재활용돼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알루미늄 캔이 알루미늄 캔으로 재활용이 거의 못 됩니다. 왜? 알루미늄 캔이 너무 지저분해요. 알루미늄 캔 안에 이물질이 너무 많이 섞여 들어가서 업사이클링이 못 되고 있어요. 다운사이클링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순환경제, 업사이클링의 관점에서 물질을 하나하나 다 짚어보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재활용 자체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지금 하나하나 다 어떻게 뜯어 고칠 것이냐,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진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환경제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총론이 아니라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환경제의 함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첫 번째, 순환경제와 탄소 중립 경제는 어떤 관계냐, 어떻게 접점이 형성될 거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일단 순환경제는 저는 탄소 중립 경제로 가기 위한 필수 경제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일단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국제사회 파리 협약 체계에서의 시기별 로드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2030년까지 2010년 대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45% 줄여야 되고, 2050년까지는 넷제로 달성해야 되고, 2100년까지는 1.5도 상승 억제 해야 된다, 이렇게 로드맵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결국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탄소 중립
논의에서 자꾸 이제 에너지 전환 위주로 얘기를 해요. 화석 연료 사용을 재생 에너지로 어떻게 전환시킬 것이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빠져 있는 게 산업 부분에서의 물질의 수요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 얘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쏙 빠져 있어요. 알고 보면 이게 나름대로 저는 굉장히 미묘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못 건드리는 것 같아요. 왜? 수요 관리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산업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량이 대폭 줄어들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철강 산업이나 석유화학 산업이나 시멘트 산업에서 2050년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생산량을 그대로 유지할 거냐, 혹은 지금 생산량에서 계속 생산량이 더 증가하는 캐파로 갈 거냐, 아니면은 생산량을 지금보다 대폭 한 절반 수준을 줄일 거냐. 사실은 탄소 중립으로 가려면 줄여야 돼요. 근데 이건 죽어도 손대기 싫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떤 게 나오느냐, 자꾸 굴뚝 중심으로 보면서 이거를 뭐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고 뭐 수소하는 공법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굴뚝에서 탄소를 포집하는 CCS나 이런 걸 통해서 사후 관리 개념으로 온실가스 줄이겠다, 자꾸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그 접근법은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수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리고 원료를 재생원료 기반으로 어떻게 전환시킬 거냐, 이 두 개가 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갈 게 공정의 탈탄소화를 어떻게 할 거냐, CCS를 갖다 붙일 것이냐, 뭐 다음에 화석연료 전력을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대체할 것이냐,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요 두 개는 싹 빼고 요거 위주로만 자꾸 산업 부분에서 논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연원료에서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철강을 예로 들면요, 철강 1톤을 생산하는데 지금처럼 철강석을 이용해서 철강을 생산하면 1톤 생산하는데 온실가스가 2.3톤이 배출됩니다. 고철을 사용하면 0.4톤이 배출돼요. 그러니까 재생원료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온실가스 배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죠. 알루미늄은 더 심각해요. 전기분해를 통해서, 보크 사이트에서 전기분해를 통해서 알루미늄 괴를 만들게 되면은 알루미늄 1톤 생산하는데 13.5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돼요. 그런데 알루미늄 스크랩을 이용하면 0.3톤이 발생하는 것이죠. 온실가스 배출량을 98%를 줄일 수가 있어요. 단 알루미늄 스크랩을 업사이클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EU에서는 어떻게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고 있냐면은, 일단은 4개 산업, 철강, 플라스틱, 알루미늄, 시멘트, 이 4개 산업. 왜 이 4개 산업을 찍냐면, 이 4개 산업이 산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의 70%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4개 산업만 잡으면은 사실은 산업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거의 줄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하나 더 갖다 붙이면 식품을 갖다 붙이면 돼요. 그럼 5대 산업으로 볼 거냐, 4대 산업으로 볼 거냐. 어쨌든 이 굵직굵직한 놈들을 잡아줘야 결국은 산업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가 있는데, 그 산업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일단은 순환 경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2050년까지 이만큼 늘리게 되면은 1억 8천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가 있다. 다음에 지금 물질 이용해서 낭비가 엄청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다 잡아 나가자. 예를 들어서 이제 건설 산업을 예로 들었을 때, 이 건설 산업이 막 하청 구조 이렇게 복잡하게 되고 있으면서 그 사이에서의 재료 소비의 낭비가 엄청 심하다는 거죠. 철강 같은 경우에도 건설 안전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것 이상의 1.5배의 철강을 건설에 그 건물에 갖다 붓고 있다 지금. 왜냐, 뭔가 하청 구조에 있어요. 뭔가 신호가 서로 안 맞으면서 그런 식의 낭비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문 생산 같은 걸 하면 되는데, 주문 생산이나 이런 걸 안 되다 보니까 막 계속 뭔가 틀에 맞추기 위해서 자꾸 스크랩을 잘라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의 비효율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런 거 하나하나 뜯어 고치면 물질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면은 5,600만 톤을 절감할 수 있다. 다음에 순환 비즈니스 모델들이 확산돼야 된다. 이러면 6,200만 톤을 줄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뭐 순환 비즈니스 모델의 부분은 굉장히 영역이 큰 것이죠.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왜 한 사람이
맨날 출근해가지고 일하면 그때는 자동차 이용하지도 않지 않냐. 그런데 왜 한 사람이 자동차를 한 대씩 소유해야 되냐. 필요할 때만 자동차를 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때 그러면 자동차의 공유 시스템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이 그때그때 자동차가 공급되는 뭔가 그런 공유 시스템이 되지 않냐. 그러면 지금보다 자동차의 수요량이 대폭 줄어들고 들 수가 있고, 그렇게 네 사람이 타야 될 큰 차가 왜 필요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쪼개 들어가게 되면은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원료 소비량 자체를 확 줄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뒤에 발표해야 할 트래시 버스트 사례처럼 왜 우리가 계속 일회용품에 의존하는 경제로 가야 되냐. 일회용품이 아니라 반복해서 재사용하는 재사용 시스템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새로운 산업의 영역을 개척해서 지금처럼 낭비적인 산업을 효율적인 산업으로 전환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5억 3천만 톤이 발생되는데 이걸 2억 3천만 톤으로 무려 56%를 순환경제 전략을 통해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데, 이렇게 줄이자. 순환경제 전략을 통해서 먼저 줄이자. 이렇게 줄이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이제 공정의 탈탄소화 전략을 통해서 이만큼 줄이자. 근데 우리나라는 요거는 싹 빼고 요게 전부가 나오고 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탄소 중립으로 가는 데 있어서 산업 분야에 있어서 순환 경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들어와야 될 것이냐.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냐면은 순환 경제에 대한 우리나라에서의 논의와 이해가 그동안 굉장히 표피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순환경제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각 산업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해야 될지가 우리가 논의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 한참 EUS의 순환경제 논의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디테일에 있어서 좀 늦은 상황인데, 지금부터라도 순환경제와 관련된 우리가 좀 그 컨텐츠를 채워서 산업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의 요구들을 구체화시키는 전략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엘렌 메가더 재단에서 식품까지 포함시켜서 5개 산업을 통해서 순환경제 전략으로 갔을 때 온실가스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냐, 이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은 또 다른 쓰레기 문제를 발생을 시킵니다. 전기차 시대로 이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전기차의 폐배터리의 문제가 발생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생산에 따른 리튬 광산의 개발, 리튬의 조달의 문제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 외에도 태양광 패널 폐기물의 문제, 풍력 발전기의 날개 블레이드의 문제, 다음에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을 식물로 만든 플라스틱으로 전환시키자. 이제 이게 탈플라스틱 전략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식물 원료의 플라스틱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 식물 원료를 어떻게 조달시키느냐의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보시는 장면은 그냥 풍력 발전기 날개 현재 유리 강화섬유인데요.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잘라서 매립을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켰다 그러면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는 그걸로 끝이에요. 하지만 쓰레기 분야에서는 저렇게 새롭게 대두된 산업과 물질의 쓰레기 문제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또 순환경제 과제로 넘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경제와 순환 경제의 관계를 우리가 설정하게 되면 탄소 중립 경제로 가기 위해서 순환 경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경제로 전환을 통해서 발생되는 문제는 순환 경제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환 경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순환 경제는 환경 문제가 아닌 산업의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탄소 중립 경제, 순환 경제, 이제 경제가 붙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원순환 사회, 자원순환 이렇게 얘기하다가 순환경제라는 식으로 어느 순간 용어가 바뀌었는데 이 용어의 전환이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경제가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말이 바뀐 것이 아니라
이 환경 문제가 실질적인 산업의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 문제가 계속 심화되면서 임계점을 넘어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산업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밖에서 뭔가 만지작 그린다가 해서 환경 문제가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환경 문제가 어느 정도 질적으로 심각해지면서 이제 산업을 건드리지 않고서는 환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합의점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 결국은 전 세계적인 산업의 재편의 흐름에 들어간 거다. 그러니까 산업의 기준과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 흐름 속에서 어차피 지금 이런 식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거라면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뒤처지면서 결국은 도태될 거냐? 아니면은 오히려 이 변화를 기회의 계기로 삼아서 도약할 거냐? 어떻게 이니셔브를 줄 거냐? 이런 식의 이제 복잡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저는 그냥 순환 경제와 관련해서는 생산자의 실질적 책임이 확대되는 과정이다.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제품을 만들 때 재사용, 재활용이 되지 않는 제품은 시장에 판매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제품을 예쁘게만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품을 예쁘게 만들었는데 이게 재사용, 재활용이 되지 않으면 결국 뭐예요? 예쁜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쁜 쓰레기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니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팔려면 반드시 재사용, 재활용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다른 쪽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소비자의 새로운 권리가 대두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품을 수리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것도 소비자의 권리다. 다음에 쓰레기를 사지 않을 권리. 왜 자꾸 우리가 이 쓰레기를 막 버려야 되는 스트레스를 소비자가 다 짊어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순환경제 관점에서의 새로운 소비자의 권리가 대두가 되고 있고요. 산업은 이런 소비자의 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제품 설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거고요. 이것이 재사용, 재활용이 잘 되는 제품이냐, 수리가 잘 되는 제품이냐, 수리에 대한 그 AS가 잘 되는 제품이냐, 이런 것에 대한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조치가 강화되는 이런 쪽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제품을 만들 때 제품을 설계하는 접근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재생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시장에 판매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라고 하는 것이 기업의 자율적인 선언이든지 규제든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기업의 자율적 선언에 의해서 지금 시작이 되었는데 규제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에서 속속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규제들을 다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EU는 만들었고요. 다음에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만들었고 연방 차원에서의 또 규제로 도입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관련된 법안을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생산자의 실질적인 책임의 강화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EPR 제도라고 해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는 재활용과 관련된 생산자의 실질적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책임을 살 수 있는 구조예요. 공제조합이라고 하는 곳에 가입을 해서 그냥 돈만 납부를 하면 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이 면제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자가 재활용 비용을 납부를 하고 이 비용을 가지고 재활용을 하는데 어떻게 재활용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크게 보지 않아요. 어쨌든 재활용만 되면 재활용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니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 팔았으면 이것이 재활용이 되고 재활용이 된 재생원료는 다시 니들이 사서 니들 제품에 집어넣어.
그러니까 이런 요구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순환 경제로 가기 위해서 물질이 닫힌 고리로 재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순환의 흐름이 이어지도록 니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해라고 하는 강제적 조치가 들어간 겁니다. 이것이 이제 생산자의 실질적인 책임의 강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조치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파급 효과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품의 수리권 이런 것들이 벌써 법률에 이미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조치라고 하는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얼마 전에 나온 건데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에요. 미국의 그 그러니까 화학위원회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석유화학협회 정도 되는 겁니다. 석유화학협회에서 미국 연방정부에 아예 강력하게 건의문을 냈어요. 제발 좀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줘. 2030년까지 미국에서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에서 재생원료 사용 비율이 30%가 되게 좀 해줘. 그러니까 오히려 산업에서 규제를 좀 제발 좀 강화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기현상이 벌어집니다. 왜? 규제를 그렇게 강화를 해줘야 지금 기업들이 재활용에 대한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된다. 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미국의 재활용 산업 자체가 경쟁력을 잃게 되고 미국의 재활용 산업의 경쟁력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 제조업 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왜? 재생원료를 쓰지 않으면 물건을 팔 수 없는 시대가 와버렸는데요. 그러면 그 기업들이 다시 쓸 수 있는 고품질의 재생원료가 조달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원료 조달이 안 돼. 그 원료 조달을 하려면은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를 하려면은 투자의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언제까지는 법에 의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로드맵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도 위기감이죠. 사실 이런 게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정도의 분석도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조치로 우리가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 재생원료가 얼마만큼 필요한데 지금 얼마만큼 쓰고 있고 재활용 설비의 캐파는 어느 정도고 이런 것들 재질별 하나씩 다 분석해 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나마 페트하고 HDPE 정도만 되고 있는데 그마저도 앞으로 산업이 필요로 하는 재생원료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아무 준비 없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재생원료 수급이 안 되는 재생원료 대란이 발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생원료 공급이 부족하면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제품 생산에 차질이 일어나고 제품의 품질이 저하되면서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순환경제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 순환경제의 재활용은 목적과 의미가 달라져야 된다. 지금의 재활용은 어떻게든 그냥 뭐로 가든 재활용만 하면 된다. 그냥 재활용 우선주의인데요. 지금은 순환경제로 가게 되면은 내용을 따지려는 거죠. 그냥 저품질로 단순 재활용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고품질로 업사이클링 될 수 있어야 그것이 재활용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조치를 이끌어내는 순환경제가 재활용 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생산자가 천연원료를 쓸지 재생원료를 쓸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생산자들이 재생원료를 왜 쓰냐? 품질이 떨어져도 싼 맛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재생원료는 천연원료에 비해서 무조건 싸야 돼요. 그래서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가격은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 신재의 50% 정도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고요. 조금 품질이 좀 A급 정도가 되면은 한 70% 정도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됩니다. 어쨌든 절대 재생원료의 가격은 신재의 가격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재활용 시장은 천연원료 시장의 가격의 족쇄에 묶여 있어요. 만약에
다시 쓸 수 있을 정도의 고품질의 재생원료를 만들려면 투자가 엄청나게 필요해서 재생원료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재생원료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벽이 딱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투자 비용이 이 재생원료 가격에 묶여가지고 해소가 안 되면 투자를 못하는 거죠. 투자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재생원료 품질은 항상 고수준으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재활용 산업이 굴러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조치가 일어나게 되면은 천연연료 시장과 재생원료 시장은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생원료의 수급에 따른 가격이 따로 형성이 돼요. 이렇게 되면은 재생원료 가격이 천연원료 가격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되고요. 심지어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신재 가격보다 재생원료 가격이 막 2배, 3배까지 높아질 수도 있는 조만간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이런 전망 혹은 우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재활용 산업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재활용 산업의 부가가치가 앞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신재 가격에 딱 목줄이 잡혀서 가격이 올라갈 수 없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신재 가격의 족쇄에서 풀려버렸어요. 그러면 투자를 많이 해서 고품질의 재생원료를 만들 수가 있으면 투자한 만큼의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 재생원료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 나한테 필요한 양을 공급만 해줘. 벌써부터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라든지 이런 쪽은 벌써 석유화학 업계하고 손을 잡고 내가 니들이 만들면 무조건 다 사줄 테니 니들은 제발 만들기만 해줘. 이렇게 장기 공급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이 재활용 산업에는 훨씬 더 유리한 구조로 바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재생원료의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재생원료도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PIR이 있고 PCR이 있습니다. 요새 이런 얘기 많이 하긴 하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PIR은 공정에서 발생한 스크랩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면서 나온 짜투리 깨끗하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재활용하면은 오염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재활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품질의 좋은 재생원료를 만들 수가 있고 재활용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PCR은 소비한 다음에 쓰레기로 버려진 것들을 가지고 재활용한 겁니다. 이미 오염된 것들을 가지고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재생원료의 품질을 높이는 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환경제에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했을 때는 PIR이 아니라 PCR이 우선적으로 재활용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막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라고 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국가에서는 PIR이든지 PCR이든지 구분을 안 해서 그렇다면 기업들은 PIR 위주로 재생원료를 썼겠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 PIR은 인정 안 해줘. PCR만 인정해 줄 거야. 왜? PCR을 쓰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재생원료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분과 인정 절차가 필요해지게 되고요. 재활용 통계의 정비도 필요합니다. 지금의 재활용 통계는 쓰레기 관리 목적이에요. 쓰레기가 얼마만큼 발생을 했고 이 쓰레기가 소각과 매립과 재활용으로 얼마만큼 빠졌느냐, 쓰레기 관리의 관점에서 재활용을 얼마 몇 프로 했느냐, 이렇게 통계를 잡는데 이것은 산업의 입장에서는 전혀 중요한 통계가 아닙니다. 산업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품질의 재생원료가 얼마만큼 조달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은 이 PIR과 PCR의 구분이 필요한 것이고요. 1등급, 2등급, 3등급의 등급별 재생원료의 생산량이 필요한 것이고요. 수출되는 약과 내수되는 약과 수입되는 양의 통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재생원료와 관련된 통계도 기존의 쓰레기 관리의 관점에서 산업적 원료 수급의 관점으로 통계 집계의 방식도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재생원료의 부가가치가 높아지게 되고 또한 결국 생산자들이 코카콜라 같은 엔드 유저들이 자기들이 재생원료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생원료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거냐.
그렇게 되었을 때 기존의 영세한 재활용 업체한테 의존하는 구조로 가려니까 너무 불안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앞으로 이 생산자들이 자기들이 직접 재활용 업체에 진출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에게 원료를 공급하는 원료 공급자에게 재생 원료까지 공급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 업체들 보고 니들이 예전에 석유로 플라스틱 신제만 만들어서 우리한테 공급했는데 앞으로 재생 원료도 같이 공급해줘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석유화학 업체들이 결국 또 재활용 업체에 진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산 시장과 재활용 시장이 예전에 완벽하게 분리된 상태로 움직였다면 지금은 통합되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기업, 우리나라 그냥 대기업을 예를 들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ESG의 관점, 원료 수요자로서의 안정적인 시장 관리의 관점, 그리고 재활용 산업의 부가가치가 높아졌다는 측면에서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이런 제반 요인들이 작용을 하면서 대기업들의 재활용 업체 진출이 점점 더 강화되는 흐름으로 가게 될 거고, 대기업들이 재활용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그냥 이 시스템 전체를 일괄 관리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활용 업체를 세웠는데 재활용 업체를 크게 세워놓고 나서 야 재활용 업체 세웠는데 원료 조달 어떻게 할 거냐? 원료 조달 어디서 해? 선별업체에서 하는데 그럼 우리가 선별업체도 관리해야지. 야, 선별업체도 재활용품 들어와야 되니까 재활용품 어디 들어와? 아파트 입찰 보는데 그러면 아파트 입찰 보는 수집업체도 우리가 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하면서 이 전체 시스템 전체를 대기업이 진출해서 관장하자, 이런 이제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결국은 재활용 시장에 대기업이 진출하게 되는데요. 이 대기업이 진출했을 때 문제가 그냥 없이 잘 될 거냐? 이제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골목 시장에 마트가 진출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환 경제로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구조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활용 산업이. 그러니까 재활용 산업이 규모화, 선진화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의 재활용 기술로는 택도 없어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지금과 같은 미케니컬, 기계적으로 녹여서 다시 재생 원료를 만드는 방식만 가지고는 순환 경제에서 요구하는 고품질의 재생 원료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케니컬 리사이클링 외에도 화학적 재활용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런 기술들은 이 작은 설비로 가지고 안 돼요. 대규모 설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결국은 재활용 산업이 규모화, 고도화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제기될 텐데, 이것이 현재 재활용 산업에 진출해 있는 영세한 업체들로 가능할 거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재활용 산업이 구조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기업과 대자본이 이 시장에 진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절차 단계로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 상태로 내버려 두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골목 상권에 마트가 진출해서 동네 슈퍼들 다 몰아내듯이 현재 재활용 산업에 진출해 있는 수집업체와 재활용 업체들이 도산하거나 폭력적으로 퇴출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당연히 저항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때 프레임이 어떻게 잡히게 될 거냐? 돈에 눈이 먼 대기업들이 심지어 고물상 시장까지 위협한다. 이렇게 프레임이 잡히게 돼요. 이렇게 프레임이 잡혀버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지금 순환경제로 가기 위해서 빨리 재활용 산업의 구조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이슈는 또 묻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표면적인 갈등의 문제가 되면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산업의 전환이 지체되면서 결국은 우리나라 재활용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재활용 시장에 진출한다라고 했을 때 대기업이
이 시장을 혼자서 폭력적으로 독식하겠다. 그러니까 이 욕심들을 어떻게 제어할 거냐. 그 과정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식의 이런 상생의 모델들을 그 과정에서 어떻게 고민하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이야기할 때 정의로운 전환, 공정한 전환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정의로운 전환, 공정한 전환의 이슈가 에너지 전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순환 경제에 있어서도 재활용 산업의 전환의 이슈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의 이슈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이슈가 순환 경제 앞으로 전개 과정에서 있을 것이다라는 인식 자체를 못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특히 정부 사이드에서는 정책적으로 전혀 생각도 못 하고 있어요. 문제는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벌써 2030년까지예요. 이유만 하더라도 2025년까지 페트병에서 재생원료 25% 쓰게 하고요. 2025년 이후에는 2030년까지 페트병을 제외한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생원료가 30%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미 법률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10년 이내에 지금 그게 가능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겨우 페트 정도만 따라갈 수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여전히 막 재활용과 관련해서 막 구조조정하고 막 이게 뭔가 개선한다라고 했을 때 페트병 하나만 가지고 뭔가 하면서 뭔가 개선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그것도 지금 아파트에서 원활하게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페트병은 그나마 난이도가 쉬워요. 왜? 페트병은 그동안 지난 20년 동안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재활용 산업의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재활용 업체가 그나마 투자를 통해서 성장한 산업이에요. 페트병 위에 PPP, PS, ABS, 그다음에 비닐류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그때부터 답이 없어요, 지금. 근데 그거를 10년 이내에 우리가 이것을 달성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플랫폼을 빨리 형성해서 이해관계자들이 다 들어오게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각 주체별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변화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보다 선행되는 질문은 그거죠.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제인식조차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환경제에 대한 논의는 어쨌든 우리나라는 좀 굉장히 논의가 뒤처져 있는 상황인데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늦더라도 반드시 가야만 할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너무 추상적이고 감론적인 순환경제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산업의 변화와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강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